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땅의 역사 박종인입니다. 그리고 오늘 땅의 역사 13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도공 39명 집단 아사 사건과 첨단 요업 국가 조선의 몰락입니다. 우리 모두 다 알다시피 조선 백자 그러면 고려 청자와 함께 대한민국이 세계 만방에 자랑하는 문화유산입니다. 예쁘고 아름답고 우아하고 품격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백자에 관해서 세 가지 기록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첫째, 서울 국립고궁박물관에 있는 대한제국 황실의 백자꽃무늬병입니다. 이거는 영국제입니다. 병 아래에는 영국 사이먼 필딩이라는 회사 마크가 찍혀 있습니다. 또 이건 어떨까요? 대한제국 황실 문양이 금색으로 박혀 있는 백자 오얏꽃 무늬 탕기입니다. 제주사가 일본 노리다케입니다. 제주 연도는 1907년입니다. 바로 그 무렵, 그러니까 20세기 초, 19세기 후반, 그 무렵에 러시아 제국이 조선을 노리면서 만든 자그마치 1256페이지짜리 보고서가 있습니다. 한국지라고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거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일본이 한국인들로부터 자기 기술을 전수받았다고는 상상할 수가 없다. 마지막으로 1697년 숙종 때 기록을 한번 볼까요? 왕립 도자기 공장인 경기도 분원에서 굶어 죽은 도공이 39명이나 된다. 명나라, 베트남, 그리고 조선 이렇게 첨단 백자 원천 기술 보유국인 이 조선에서 그 제조 기술자들은 집단 아사했고 기술은 몰락했고 그 결과 대한제국 황실에서는 일제 그릇을 수입해서 썼다는 이 모순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1428년 세종 때입니다. 명나라 황제 선덕제가 조선 국왕 세종에게 청화백자를 선물합니다. 그때 조선은 청자의 흰색 유약을 바른 분청사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이 어떤 나라입니까? 고려 때부터 상감청자 제조기술이 탁월했던 나라죠. 그래서 조선은 그 청자보다 높은 열이 필요한, 더 높은 기술이 필요한 백자 생산에 성공했습니다. 그 우윳빛 자기에 명나라에서 수입한 푸른 안료, 회회청을 씌우니까 명나라 황제 하사품인 청화백자 제조기술도 곧 습득하게 됐었죠. 조선 왕실은 전국 자기 장인들로부터 관청용 청화백자를 세금으로 걷어서 관청의 수요에 충당을 했습니다. 전국 각지에 있는 장인들이 세금 대신에 이렇게 그릇을 만들어서 올려보냈던 겁니다. 그러다가 1467년 경기도 광주에 왕립 자기 공장인 관료를 설립을 합니다. 정부가 직접 자기를 생산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 청화백자를 만드는 회회청이라는 안료는 100% 명나라에서 수입한 수입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명나라가 곧 이 회회청 수출을 금지해 버립니다. 조선은 기술은 있어도 제품 만들지 못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조선이 택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1485년 개국 93년 만에 성문법전을 종합해서 완성한 경국대전이 탄생합니다. 거기에 이런 조항이 들어갑니다. 금이나 은 또는 청화백자로 만든 그릇을 사용하는 서민은 곤장 80대에 처한다. 서민은 청화백자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는 뜻입니다. 역으로 서민 위에 있는 신분들은 이 값비싼 청화백자를 사용할 독점적인 권리를 갖게 됐다는 뜻입니다. 조선 백자를 조선 백성이 구경도 할 수 없는 그 시대가 쭉 이어집니다. 그럼 이 도공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제작은 기술을 배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또 안정적인 자기 공급을 위해서는 적정 인원이 늘 관유에 있어야 했죠. 그래서 관유에서 그릇을 만드는 도공들, 이 사기장은 세습직이 됩니다. 1542년에 편찬된 법령집이 있습니다. 대전 후송록이라는 법령집인데 여기에 보면 사기장은 그 업을 대대로 세습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경국대전에는 왕실자기 관리기관인 사옹원이라고 합니다. 이 사옹원 소속 사기장 인원을 380명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정원이 380명으로 이걸 유지하라는 뜻이죠. 처음에는 전국의 사기장 1140명을 3년 단위로 차출했다가
교대를 시켰죠. 그런데 이게 숙종대에는 아예 관유 주변에 마을을 만들고 사는 전속 장인들로 관유를 운영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직업 선택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가 박탈된 세습 장인이었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마를 뗄 나무를 찾아서 경기도 광주 경내를 계속 이동을 하면서 가마를 만들고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320군데가 넘었습니다. 지금 발굴된 것만요. 이 광주 내에 있는 가마터 주변에는 사기장들과 그 가족들로 큰 마을을 이루곤 했습니다. 그런데 1697년 어느 봄날 그 광주에서 도공 39명이 한꺼번에 굶어 죽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공은 그 직업이 천한 공인입니다. 신분은 천민이거나 평민임에도 불구하고 천민 취급을 받는 신양역천, 이 회사는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들은 그릇을 굽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1697년 광주 관유에서 중앙정부에 보낸 보고서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들은 원래 농업이나 상업으로 생계를 꾸릴 방도가 없어서 지난해에 개인적으로 그릇을 굽지 못하여 모두 굶주리게 되었나이다. 한두 명도 아니고 40명에 이르는 전문 직업인이 한꺼번에 굶어 죽은 겁니다. 굶어 죽은 자는 39명이고 힘이 없어서 거동을 못하는 자가 63명이요. 가족이 흩어진 집이 24집이 나왔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도 그릇 형태를 만들지 못할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관유에서 도주한 자는 곤장 100대 그리고 징역 3년의 형에 처벌한다는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그만큼 힘들었기 때문에 도주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도주한 자들을 처벌하는 규정까지 있었을 정도로 힘들었다는 이야기죠. 조선 정부는 지킬 수 없는 법으로 견딜 수 없는 의무를 국가 수요를 위해서 강제했던 겁니다. 이 보고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4번 개인적으로 그릇을 굽지 못했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개인 용도로 그릇을 굽지 못했다. 그러니까 관요에 있는 기물과 장비를 이용해서 개인적으로 자기 용도로 그릇을 만들어서 팔아서 이를 자기 생계의 유지에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겠다는 겁니다. 국가 재산과 시설로 개인적인 이권을 챙긴 범죄 행위라고 처벌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4번 개인 용도의 그릇 굽기는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묵인된 관행이었습니다. 왜냐? 농업도 못하게 하고 농사도 못 짓고 상업도 못하게 하니까 여기 남아있는 이 정도로 이 장비, 유효 장비를 이용을 해서 개인적인 이득을 영리 행위를 할 수 있는 걸 묵인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를 공식적으로 제대로 금지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집대 나사 사건이 터지고 57년이 지납니다. 1754년 7월 17일 당시 국왕 영조가 또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용이 그려진 왕실용 그릇 외에는 청아백좌 생산을 금한다고 명합니다. 이 값비싼 회회청 안료가 사치풍조를 조장한다는 그런 이유였죠. 잘 알다시피 영조는 결벽증이 있을 정도로 검소했었습니다. 본인만 검소했으면 됐지 차회 전체에다가 이 검소를 강요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영조도 이렇게 얘기하죠. 기교와 사치 폐단을 막고 장인들의 일을 덜 수 있도록 장식이 달린 부채 제작을 금지한다라고. 사회 내에서 돈이 돌고 생산 활동이 유지가 되려면 고급 제품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영조는 아예 모든 걸 금지시키는 방향으로 국가 경제를 끌고 왔던 겁니다. 영조를 이은 정조도 정책은 비슷했습니다. 제2하고 15년째 되던 1791년 9월 24일 정조가 이렇게 명합니다. 괴이하게 생긴 그릇을 비밀리 만드는 자들은 모두 처벌하라. 또 4년 뒤에 정조가 이렇게 명을 내립니다. 내열덮개, 갓발이라고 합니다. 갓발을 씌워서 먼지와 파손을 막는 고급 자기 제작을 금하라. 이렇게 뚜껑을 씌워서 만드는 그릇을 만드는 행위를 갓번이라고 합니다. 이러면 좀 더 고급스러운 상품이 나올 수가 있죠. 근데 이를 금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정조가 보냅니다. 이 관유로 사람들을 어사를 보내서 상황이 어떤지를 알아보라 그러죠.
그랬더니 어사가 돌아와서 갑번을 허용해야지 고급 제품을 만들 수 있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어사를 말이 안 된다고 의군부에 넘겨서 조사를 시킵니다. 갑번을 금하고 어사 감찰을 지시한 이유가 이런 겁니다. 그릇 낭비는 사치스러운 풍조의 일면이다. 갑번을 금지하면 사기장들이 이득을 보지 못한다니 이보다 더 해괴한 일이 있겠는가. 이미 7개월 전에 갑번 금지 문제가 안건에 올라섰습니다. 어전 회의에서요. 조정에서든 이런 합의가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무슨 합의냐면 전에도 나름대로 생계를 꾸렸을 텐데 감히 원통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들이 알아서 생계를 꾸리든 말든 모르겠고 어찌됐든 갑번 방식에 의한 그릇 생산을 금지하는 겁니다.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기술자에게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위선적인 윤리와 법이었던 겁니다. 사본을 허용하면 귀천의 구별이 없어지고 법금이 확립되지 않는다. 사본을 허용하면 그자들이 돈을 벌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귀천 신분 구별이 없어지게 되고 법이 확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국왕정조가 한 말입니다. 천한 사기장이 이득을 취하면 규율에 서지 않는 그런 세상에서 첨단 유혹 기술자가 굶어 죽어가는 겁니다. 기술자가 죽으면 기술도 함께 죽는 거죠. 첨단 자기 제조술 보유국이 그 기술자와 생산품을 무시한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1597년 정유재단 때 일본의 장군들 나베시마 나오시게 그리고 시마즈 요시히로부드는 가는 곳마다 조선 사기장들을 대역에 끌고 갑니다. 조선의 기록에는 끌고 갔다고 돼 있고 일본 기록에는 자발적으로 응해서 갔다고 돼 있습니다. 이 일본군이 휩쓴 지역은 영남과 호남, 충청도, 함경도, 강원도입니다. 관요가 있는 경기도, 광주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 미녀를 운영하던 사기장들이 대거 납치됐다는 뜻입니다. 그 도공들, 그 사기장들이 귀환했다는 기록은 어디에 두었습니다. 송환을 거부했다는 기록은 일본 기록은 물론 조선통신사 기록에도 숱하게 나옵니다. 이유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겠죠. 조선 기록 어디에도 이름을 남기지 못했던 조선 사기장 후손들이 이삼평, 심수관 이렇게 자기 이름을 걸고 지금도 그 후손들이 활동하고 있으니까요. 조선에는 무명시로 남을 수밖에 없었던 그 천한 사람들, 어쩌면 굶어 죽을 운명에 처했던 그 사람들이 일본으로 가서 상업활동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소지 등록이라는 서류가 있습니다. 구한말 외교 담당 부서인 통리아문의 서류를 모아놓은 문서입니다. 1891년 2월 16일 자를 보면 이봉학이라는 사람이 건의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장인은 100가지 제조 기술이 극히 어둔한데 특히나 사기장, 도공이 심각해서 외국 제품에 밀려 폐업하기 일수다. 그러니 일본 장인 2명을 고용해서 배우려고 하니 허가 바란다. 막말로 게임이 끝난 겁니다. 그렇게 백자와 청자를 생산했던 그 나라는 간대 없고 일본에서 배워야 한다고 허가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1900년 러시아 정부 조사단이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한국인들은 제조업 몇 분야에서 이웃나라인 일본인들의 스승이었다. 일본은 도기와 칠기 기술을 배워갔다. 그러나 이후 한국인들 자신은 이 제조 기술을 완성하는 일을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 수준을 유지할 능력조차 갖지 못하게 됐다. 최근에는 더욱 퇴보해서 거의 예외 없이 서글픈 상태에 놓여 있다. 현재 조잡한 한국 자기 제품을 보면 일본인들이 한국인들에게 그 기술을 전수받았다고는 상상할 수 없다라고요. 1881년입니다. 조사 시찰단, 신사유람단이라고 하죠. 그 조사 시찰단 단원으로 일본을 다녀왔던 젊은 관료 어윤중이 고종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일본에 딴 뜻이 있냐 여부는 우리에게 달린 것이지 그들에게 달린 것이 아니다. 우리가 부강의 길을 걸어 행하게 되면 저들은 감히 다른 뜻을 품지 못할 것이다. 이웃나라의 강함은 우리에게는 복이 아니다라고요. 어이없게도 훗날 고종은 황제가 된 고종은 그 강해진 이웃나라 일본의 그릇회사 노리다케에게 대한제국 오얏꽃 문양을 넣은 탄기를 주문해서 사용했던 겁니다. 첨단 유업 기술 국가의 철저한 몰락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조선도 아니고 대한제국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기술을 가지고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살고 있습니다. 땅의 역사 박주근입니다.